자, 우리 흥선대원군의 섭정을 좀 볼 텐데, 자, 여기 한번 보시죠. 1863년부터, 이거 넘어간 것 같은데? 자, 1863년부터 1873년까지가 흥선대원군의 섭정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10년 정도 되죠. 근데 여기 밑에 보면 1863년 흥선대원군의 섭정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왕이 직접 정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통치하는 걸 섭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전근대사에서 배웠던 뭐 수렴청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섭정이에요. 근데 흥선대원군의 그 섭정 기간을 제가 왜 이렇게 썼냐면, 이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시작했던 1863년 1년 전이 임술밀란이에요. 우리 배웠던 임술밀란, 진주밀란을 시작으로 해서 전개됐던 임술밀란.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페스티벌이었던 상황 속에서 흥선대원군의 섭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1873년이 이제 흥선대원군의 섭정이 끝나는 건데, 이 흥선대원군이 하야를 당합니다. 근데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나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라는 게 체결돼요.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하고 있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강화도 조약은 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하고 있었으면. 자, 19세기 후반의 정세를 좀 빠르게 훑을 텐데, 이건 조선 후기 정치살 때 했던 거라서.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정치 방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상황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흥선대원군의 정치가 이해돼야 되죠. 국내에서는 세도 정치가 진행되고 있었고, 세도 가문의 정권 장악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자, 이 상황 속에서 흥선대원군은 결국 세도 정치를 뭐 하려고 했을까요? 이제 끝내려고 했겠죠. 세도 정치를 끝내려고 했을 거 아니야? 매간 매직 이런 것들도 성행하고 있었고, 우리 다 했던 거예요, 이거. 왕권은 약화돼 가고 있었고, 결국 통치 질서는 붕괴되었다. 이 상황 속에서 흥선대원군은 무슨 강화책? 왕권 강화책이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삼정의 문란도 이어지고, 세도 정치 때문에 민생은 파탄나 있었고, 결국 농민봉기도 일어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무슨 개혁? 그 흥선대원군의 정책 중에는 삼정의 개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계적인 거 한번 보죠. 이양선의 잦은 출몰. 자, 이양선은 한자로 얘기하면 모양이 다른 배라는 뜻이에요. 뭐가 다른 배? 모양이 다른 배라는 뜻인데, 서양 배를 한자로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우리와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근데 이양선이 인근 바다에 이렇게 출몰을 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못 보던 물체가 나타나면 두렵죠. 최초로 나타난 배가 영국의 아머스트호예요. 우리나라 인근 바다에서 기록상으로 최초로 발견된 배가 영국의 무슨 호라고? 아머스트호. 써놓으세요. 책이 없어. 그리고 이제 천주교의 확산. 이런 것들은 우리를 계속 두렵게 하겠죠. 그죠? 서양 배들이 출몰하고 천주교가 확산하고 두려울 거 아니야. 그리고 서양은 이때 우리나라에게 통상수교를 요구하고 있었어. 그럼 통상수교를 요구했다는 것은 결국 서양 애들이 들어와서, 야, 우리 교육 좀 하자, 이거 아니야. 야, 문 열어. 그러니까 이제 흥선대원군이 지랄. 문 열어, 지랄. 문 열어, 지랄. 근데 문이 뽀사지죠. 그걸 양요라고 해요. 양요. 그 문이 뽀사진 걸 뭐라고 한다고? 양요.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양요는 뭘까? 양기의 소유, 양기의 소란, 양요. 흥선대원군은 여기에 맞서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사용을 하죠. 이 과정에서 이제 양요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19세기 후반의 정세를 대충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이제 흥선대원군의 정책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왕권 강화책인데, 세도 가문, 이 안동 김씨 세력을 축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변화구가 없어요.
그냥 다 직구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회유하고 뭐 속이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그러면 그냥 그 기구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세도 정치 핵심 기구가 뭐였어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져요. 그냥 흥선되는 거는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을 추구했죠. 비변사를 축소 폐지시킵니다. 결국 이제 폐지시키죠.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시키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나중에 되면 폐지시켜버려요. 그리고 이 비변사가 가지고 있던 정무 기능은 의정부가 이관하고 다시 그 다음에 군사 업무 기능은 3군부로 이관돼요. 그러니까 비변사가 없어지고 의정부와 3군부 이것이 정무 기능과 군무 기능을 맡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변사가 맡고 있었던 정무 기능은 뭐가 맡게 되고 군무 기능은 3군부가 맡게 되었다. 법전도 편찬되는데 대전 회통 이거 우리 조선시대 법전할 때 했었죠. 정조 때 대전 통편과 구분 잘해라 뭐 이러면서 육전조례 이거는 대전 통편의 부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전 통편 육전조례.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삼국시대부터 율령이 반포됐다. 그리고 뭐 법을 편찬 만들었다. 뭐 이러면 왕을 중심으로 한 통치 질서를 확립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법전을 만들고 손본다는 것은 통치 질서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이걸 왜 편찬했을까 보면 이게 왜 왕권 강화책에 들어가는지 이해가 돼야 돼. 법전 편찬을 왜 왕권 강화책에 넣어놨는지. 경복궁 중건 사업이 일어나요. 1865년부터 1868년까지 경복궁을 중건하죠. 근데 이거 경복궁 중건 사업이라고 하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그냥 이게 불탔던 궁궐 하나 복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경복궁의 사이즈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경복궁을 가보면 그 사이즈는 실제 경복궁 사이즈보다 한 35% 40%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복궁보다 더 커요. 일제시대 때 이게 많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럼 지금도 경복궁에 가보면 경복궁이 정말 큰 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대문 아니다 얘기하는 게 우리 아까 사대문 배웠잖아요. 그러면 동대문에서 서대문, 남대문 그 사이를 사대문이라고 그래. 그러면 그 도성안 이걸 도성안이라고 하는데 이 도성에서 경복궁이 차지하고 있는 크기가 얼마냐? 어마어마하다 실제로. 그래 경복궁은 중건사업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게 분당 신도시 같은 거 하나 만드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사이즈로 보면 그때 당시에.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들어봤는지 모르는데 그 기둥 같은 거 있지 대들보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세우는데 나무가 러시아 같은 데서 와야 돼. 우리나라에는 잘 없다고 이런 나무들이. 그럼 그거 운반하는데 이거 건물 운반하는 데만 1년이야. 이 기둥 하나 운반하는데. 이거 보 같은 거 하나 다는데 1년이야. 운반하는 데만. 그러니까 이게 보통 공사가 아니고 보통 돈이 들어가는 공사가 아니야. 그래서 임진왜란 한 이후에 아무도 이걸 못했던 거야. 임진왜란 한 이후에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하고 싶지 않았겠어? 근데 아무도 손도 못 댔던 거야. 엄두가 안 나서. 근데 이걸 흥선대원군이 한 거지. 이 과정에서 양반들의 엄청난 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양반들에게 원납전이라는 걸 징수해요. 한자로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원에서 납부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양반들이 이걸 원자를 뭐로 쓰냐면 원통할 원자로 바꿔요. 원통하면서 납부한다. 원통하다. 뭐 이렇게. 이 말이 돼요? 강제 기부금? 기부금인데 강제성을 띠고 있는 기부. 그 다음에 양반들의 묘지림을 벌목해요. 자, 이것도 이제 양반들의 불만을 엄청 초래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양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묘지림이 뭐예요? 조상들 묘가 있는 그 산 아니에요? 자, 그 산을 민둥산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무들 다 벌목해서. 그럼 이제 성묘 같은 데 가면 기분 좋겠지. 빨가벗고 있으니까, 그치? 이 기분이 어떠겠냐고. 특히 유교 사회에서. 양반들이 돌아버리는 거지. 묘지림을 벌목했다는 건 나무 다 베버렸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결두전도 보고하는데 이거는 이제 토지 1결당
100문의 화폐를 걷기 시작해요. 100문을 추가. 100문은 한 10전, 10양, 한 양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한 양 정도 된다. 양반들은 큰 불만이었다. 그러니까 왜냐면 경복궁 중건 사업할 때니까 기부금 내. 그리고 나무 목재 필요하니까 너희 그 선산에 나무들 좀 100개. 그 다음에 세금 또 추가로 내. 양반들은 못 사는 거지. 백성들도 불만이 있었어. 왜냐면 이거 건설하려면 부역을 동원해야지. 그리고 당백전이라는 걸 발행하는데 이것도 이제 백성들의 불만을 초래한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당백전은 고액 화폐야. 1당 100의 화폐. 그러니까 상평통보 100배가 되는 화폐야, 가치가.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걸 발행한 거야. 근데 이렇게 고액 화폐가 유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지금으로 얘기해봐. 그렇지, 물가가 상승해. 지금 우리나라 경제 구조로 보면 10만원권 지폐가 필요할 것 같아, 안 필요할 것 같아? 필요하죠. 왜냐면 수표는 위조도 많고 10만원권 지폐가 필요한데 10만원권 지폐를 우리나라가 왜 못 만드느냐 지금. 발행을 왜 못하느냐?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 이 느낌이 달라지거든. 맨날 들어가면 99,000원이, 그치? 10만원은 큰 돈이잖아. 왜냐면 지폐가 없으니까. 상평통보 100배가 되는 고액 화폐인데 실제로 유통이 될 때는 100배가 아니고 5배에서 7배 정도까지밖에 유통이 안 됐대. 그러니까 상평통보에 100배로 만들었는데 실제 가치는 5배야.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됐겠어? 폭락했겠지.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걸리는 거야.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거야. 물가는 올라가고 서민 경제는 악화돼. 왜? 물가가 올라가면 서민 경제는 어려워지지. 실제로 물가 올라가면 서민들이 죽는 거거든. 백성들의 강제 부역 동원. 일 시켜야 되잖아. 경복궁 만들려면. 그 오른쪽에 보면 경복궁 타령이라는 게 있어. 경복궁. 에헤이야 얼얼얼거리고 방에 흥해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있지. 거기 맨 밑에 봐봐. 경복궁 역사가 언제나 끝나 그리던 가족을 만나볼까. 이해돼? 잡혀가지고 한 3, 4개월 노동하면 보고 싶겠지,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도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네. 보통 국가가 어떤 정책을 해나갈 때는 서민을 위하는 정책이 있고 좀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기업을 위하는 정책이 있겠지. 근데 양쪽으로 다 욕먹으면 어떻게 되니? 이러면 이제 자기 편이 없어지는 거야. 이러면 이제 진짜 힘들어져. 학원 강사도 마찬가지야. 수업 방향을 적절하게 믹스해서 하면 좋을 것 같지. 근데 안 그래. 양쪽으로부터 욕을 다 먹어. 넌 뭐냐? 이해도 아니고 무슨 암기 위주도 아니고. 이 양쪽으로 욕을 다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한쪽을 학원 강사 입장에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양쪽으로 욕을 다 먹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수업을 이렇게 진행했는데 안 맞는 분들은 뭐 좀 미안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다른 선생님 거 들어야지 어떻게. 근데 내 강의를 원하는 사람마저도 내 강의 스타일이 바뀌어져서 다른 선생님으로 떠나면 나는 이제 돈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지. 돈이라고 해서 천박하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뭐 다 아는 말이니까. 그렇잖아. 수험생들 없으면 학원 강사에 돈을 누구한테 벌어? 그러니까 양쪽으로부터 지지를 다 잃으면 방법이 없다. 근데 흥선대원군의 이 경복궁 중건 사업은 양쪽으로부터 지지를 다 잃은 정책이에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힘들어지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 정책은 왕만 좋은 거야. 왕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청전이 유통돼요. 청전은 청나라 화폐가 유통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달러 유통되는 거지. 달러를 유통시키는 거야. 우리 국내 화폐 달러가 같이 유통되는 거지. 돈이 없으니까. 당백정 발행 중단 이후 청나라 동전을 수입하여 유통시키기도 하고 하여튼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경제적 상황이. 그 다음에 사대문 통행세 이런 것도 징수해요. 이거 내는 사람들 기분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동대문 지날 때 통행세 걷는 거야. 지금으로 얘기하면 톨비잖아. 여러분들 부산 같은 거 운전해서 가봤어요? 그 톨게이트 비용 낼 때 기분 어떤지 알아요? 좋아요. 완벽한 이건 거리에다 뿌리는 돈이죠. 그렇잖아. 도로에다 길 막아놓고 통행세 걷는 거 아니야. 그렇죠? 만약 안 내고 지나가면 빽빽빽 막 이렇게 울리게. 그렇잖아. 이게 도로세 받는 거 아니야, 말 그대로. 그것도 적기나 해? 뭐 부산 갈 때 뭐 몇만 원씩 돼. 톨게이트 비용이. 그런 거라고. 동대문 딱 그치? 돈 내. 내고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민생안정책인데요. 민생안정책은 이제 3정의 문란을 시정하는 건데, 첫 번째로 이제 전정입니다. 전정은 전세예요, 전세. 그럼 전세는 왜 문란해졌느냐? 간단해. 땅 많은 사람이 세금 안 내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면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세금을 내거든. 이렇게 되면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지. 양전사업을 실시해. 토지조 사업을. 그래서 뭐를 색출하냐면 은결을 다 색출하는 거예요. 숨겨놓은 토지들. 세금 안 내려고. 응? 아니면 뭐 명의를 형 거로 바꿔놓는다든지. 실소유주는 난데 명의를 이제 형 거로 바꿔놓는다.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세금 안 내려고. 은결을 색출하는 거죠. 은결을. 그리고 양반의 토지 겸병을 금지했다는데 이거는 좀 원론적이에요. 토지 겸병이 금지가 이루어지진 않아요. 겸병이라는 건 뭐냐면 병작지를 쌓아놓는 거 있죠. 이런 거 못하게 했는데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1가구 2주택 금지. 근데 안 되잖아, 잘. 또 1가구 간 가구가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 군정은 호포법이에요. 이건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이건 균역법 할 때 했었어요. 양반들한테도 뭐를 하는? 군포를 징수하는 거죠. 양반들에게도 이제 군포를. 양반 부력의 원칙이 깨지는 거예요. 동포제라고 돼요. 이 동자는 동네 동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을 동자로 알더라고. 이게 동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한 마을에 100가구가 있다. 그러면 군포를 한 가구당 한 피를 걷는 거야. 호포라는 게 호. 가구당 포를 걷는다. 그러면 한 마을에 100가구가 있으면 100피를 걷는 거야. 그게 호포야. 그래 양반들도 다 내는 거지. 농민과 양반이 균등하게 군역을 부담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양반. 우리 균역법 할 때는 선로, 군관포 이런 거 할 때 양반이라는 말 쓰면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지. 일부 상류층 이래야 된다고 그랬지. 근데 이때는 이제 양반을 쓸 수 있는 거야. 양반 부력의 원칙이 무너진 거지. 제가 이거 에피소드 얘기 줬죠. 양반들이 난리 나가지고 내가 군포 한 피를 내는 게 아까워서 이러는 게 아니고 천한 애들이 내는 이 세금을 사대부에게 징수하는 것이 이게 도리에 맞는가? 이렇게 하니까 흥선대원군이 그래 내는 게 아깝진 않아? 그럼 니네 노비 이름으로 돼. 그래서 초기에 호포가 노비 이름으로 돼요. 이 바보들이. 그러니까 내고도 생색도 못 내는 거지. 왜냐면 세금을 노비 이름으로 대신 내는 거야. 사람 보고 까불어야 돼. 그죠? 우리 외할머니가 옛날에 서가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어라. 그 뒷말이 더 웃겨. 안 그러면 다리 잘라진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했던 유명한 얘기들이 많아. 중원엔 고수가 많다. 네가 아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근데 그 말은 진짜 맞는 것 같아. 이 세계에는 정말 고수가 많아. 그러니까 진짜 천둥 벌거숭이처럼 까불었다가는 그냥 한 방에 날아가. 한 방에. 고수들한테. 그냥 가만히 잘 자기 일 하면서 살면 돼. 알겠어? 우리 할머니가 맨날 그랬는데 나한테. 너 그렇게 까불다가 한 방에 끝난다. 이렇게 까불면 한 방에 끝나. 호포로. 알겠어? 환곡. 의창이라는 게 있었죠. 환곡은 곡식을 주고 되돌려 받는 건데, 빌려주고 되돌려 받는 건데, 상평창 이거 두 개가 다 폐지돼요.
상평창도 황곡기구로 사용됐는데 이거 다 폐지되고 뭐만 남냐면 사창만 남겨요. 그래서 의창, 상평창, 사창 이걸 조선의 삼창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창은 주민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거였죠. 이것만 남기고 두 개를 다 없애버리는 거야.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여기에 궁금증을 갖고 있더라고. 선생님, 그럼 사창만 남기면 이게 주민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일종의 지금의 사금융인데 이러면 농민들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더 이자가 커요. 그러니까 이때 사창은 주민자치적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마세라티를 타는 돌쇠 이런 애들이 지역마다 한두 명씩 등장하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사창을만 하면 이자가 적은 데서 이자가 낮은 데서 빌리겠지. 그러면 금리 인하 경쟁이 일어날 거라고 본 거야. 여기 아전들이 개입만 안 한다면. 근데 흥선대원군의 이 예상이 적중하죠. 사창만 남기니까 곡식을 빌리는 과정에서 농민들은 선택을 하게 돼. 조금이라도 금리가 낮은 데서 빌리는 거야. 지역민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사창제 실시가 아니고 사창도 암묵적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의창 상평창은 국가가 하는 거고 사창은 주민자치적으로 하는 건데 의창 상평창을 없앴더니 사창만 남은 거야 그냥. 이걸 사창제 실시라고 하죠. 그리고 경쟁을 해서 이자를 낮출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원을 철폐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게 답을 못 골라가지고 우리 서원할 때 제가 이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우리 서원할 때 묵패라는 게 있었어. 묵패가 뭐냐면 서원, 잘 들어요. 서원은 있잖아. 선현 제사를 지내지. 그 지역에 그 훌륭한 뭐 선비들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그 제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세금 같은 걸 걷었거든. 그걸 묵패를 발행했다고 그래. 근데 이 묵패가 어느 거였냐면 거의 뭐 이렇게 떨어지면 그냥 뭐 콩 예를 들어서 2두 이러면 며칠 안에 그 2두를 내야 되는 거야 성원에다. 안 내면 이제 볼기 맞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묵패가 떨어지면 백성들이 죽는 거야. 실제로 기록에 보면 어떤 것도 있냐면 어떤 여성이 임신을 했는데 만삭이었는데 밤에 이제 이렇게 남편이랑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초가집에 지붕에 얹어 있는 호롱박이 떨어진 거 호박이. 근데 이게 묵패가 떨어진 줄 알고 이 여자가 놀래가지고 발발발발 떨다가 사산을 해요. 막 하혈을 하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 나가봤더니 호박이 떨어진 거야. 묵패가 아니고. 그래서 들어와서 보니까 부인이 죽은 거야. 그래서 이 부인을 끌어안고 그렇게 이제 이 묵패가 아니야, 묵패가 아니야 이러면서 울었대요. 이게 이제 기록에 나와요. 그 재판 기록에. 사람이 죽었으니까 재판을 했을 거 아니야. 도대체 이게 여자가 왜 죽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처음에 흥선대원군이 이 묵패를 발행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서원의 문제는 묵패였어요. 묵패. 그래서 이게 민생 안정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 묵패 발행이 제일 심했던 곳이 어디냐면 만동묘라는 묘가 있었거든. 충북 괴산에. 근데 만동묘가 뭐 하는 곳이었냐면 우리 명나라 황제 제사 지내는 곳이야. 대보당 같이. 근데 그 만동묘를 관리하던 서원이 뭐였냐면 화양서원이라는 곳이야. 이 화양서원에서 발행했던 묵패를 화양묵패라고 하는데 앞에 공포의 화양묵패 이렇게 붙어서 돌아다녔던 묵패.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화양서원한테 얘기했던 거야. 묵패 발행 금지. 근데 화양서원이 누구 제사를 지내는데 금지를 시키느냐. 그래서 계속 발행해. 그러니까 화양서원에 지금 묵패는 누구 제사 지내려고 발행하는 거야. 명나라 신종 제사 지내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감히 너 같은 새끼가 금지시키냐. 명나라 황제 제사를 지내는데. 그러니까 계속 발행해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도 보통 아니잖아. 그래? 그리고 만동묘를 없애버려요. (600여 개) 정도 있던 서원이 47개만 남고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조의 서원 정리와는 좀 달라요. 그냥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사액서원 빼놓고는 다 없어져요. 화양서원의 만동묘가 철폐됩니다. 이해돼요?
그러나 최익현, 이항로 등의 상소로 만동묘는 다시 부활되긴 하지만 상징적으로 만동묘가 없어졌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야. 묵패 발행 금지. 뭐 발행 금지? 왜 서원 철폐를 민생 안정체계에 넣어놨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묵패를 이해하지 못하면 서원을 철폐한 게 왜 민생 안정책이지? 이게 연결이 안 돼. 화양서원의 화양 묵패가 악명이 높았다. 서원의 노비와 토지를 국가가 다 몰수해버려요. 이거 서원 없애면서. 그러면 서원 철폐는 민생 안정책이면서 뭐도 확충하는 거야. 국가 재정도 확충하는 거야. 민생 안정과 국가 재정 확충을 다 한 것. 그게 바로 서원 철폐다. 근데 여기서 스톱이야. 자, 서원을 철폐한다는 건 유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교회 없애는 거지. 자, 교인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흥선대원군이 이것 때문에 하야당하는 거야. 양반 유생들 입장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서원은 사대부들이 공부를 하면서 선현 제사를 지내는 곳이야. 이건 아주 신성한 곳이거든. 근데 흥선대원군은 백성들에게 피해가 된다면,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죠. 서원철폐 이제 반대 상소가 일어나니까 한양으로 집단 상소를 하거든요. 이게 하얀 소부 입고 엎어져가지고 집단 상소를 펼쳐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문을 열고, 경복궁 문을 직접 열고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공자가 다시 살아온다고 해도 나의 뜻을 꺾을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 서원은 선현을 제사 지내고 공부하는 곳인데 지금 다 도둑놈의 소굴이 되어 있다. 공자가 다시 살아온다고 해도 나의 뜻을 꺾을 수 없다. 그리고 병졸들로 하여금 이 상소, 집단 상소 펼치는 사람을 다 몰아내요, 밖으로. 그러니까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교인들 모여서 그러지 마세요 이러는데, 예수가 살아와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수가 살아와도 협상은 내가 불가능하다. 흥선대원군의 집권은 10년밖에 안 되죠. 10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 사람 이야기를 들었어.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야. 이 카리스마, 대폭발, 알겠어? 그 다음에 뒤쪽으로 이제 넘겨봅시다. 자, 통상수교부 정책을 배울 텐데, 자, 간단해. 어렵지 않아. 통상수교부 정책. 자, 서양은 지금 제국주의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와 뭐 하고 싶었다고? 통상수교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물건을 거래하고 싶은 거지. 근데 흥선대원군은 그럴 마음이 없어. 그래서 열어, 못 열어, 열어, 못 열어, 그리고 문이 뽀사져. 그걸 이제 공부하면 돼. 그래서 문이 제일 크게 뽀사진 사건이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인데, 병인양요, 신미양요 구분하는 게 문제겠지. 장사 하루 이틀 해? 그잖아. 병인양요 배우고 신미양요 나오면 두 양요 구분하는 게 문제 아니야? 자, 동그라미 좀 쳐. 병박. 이거 누구 생각나는데 갑자기 또? 잘 있으셔야 할 텐데. 좀 걱정이 많다 내가. 나이가 80이신데. 병박. 병박. 병인 박해야. 흥선대원군은 병인 박해가 왜 일어났는지 한번 보죠. 흥선대원군은 프랑스를 이용하여 러시아를 견제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게 뭔지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돼. 자, 우리 아까 전에 1860년에 베이징 조약 기억나요? 자, 이 베이징 조약을 이런 것 때문에 설명한 건데, 베이징 조약 때 러시아가 연해주를 가져갔죠. 그러자 우리는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게 돼요. 그럼 1863년부터 흥선대원군의 섭정이 시작되거든. 그럼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야, 이거 러시아가 문제죠. 쟤네들이 밀고 내려오면 방법이 없어, 그치? 두렵기도 하고. 그러면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당시에 1860년에 베이징 조약이 체결돼서 연해주가 러시아로 넘어갔는데 1863년부터 집권을 했어. 그럼 당시에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막는데 온 이 신경이 곤두서 있겠지, 거기에. 근데 러시아를 아무리 생각해도 막을 방법이 없어. 근데 이때 당시에 아까 전에 영국과 프랑스가 연해주를 획득하는 걸 보고 러시아에 대한 어떤, 이 새끼가 더 우리보다 나쁜 새끼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러시아를 막으려는 국제적인 움직임이 있었어. 흥선대원군은 이것까지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흥선대원 입장에서 보면 프랑스를 이용해서, 영국과 프랑스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러시아를 막아보려고 한 거야. 큰 나라를 이용해서. 근데 영국과는 우리가 교집합이 없어. 근데 프랑스랑 교집합이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프랑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프랑스와는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천주교 포교 활동을 처음에 묵인하고 있었던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말을 공격을 되게 많이 당해요. 왜 천주교 신자들을 내버려 두느냐. 혹시 너도 그렇잖아. 왜 저 사람들 내버려 두냐. 너 혹시 너도 같이 빨갱이 아니야? 이거랑 똑같은 거야. 원래 정치 공격은 이렇게 하는 거거든. 너 왜 김정은 자꾸 만나? 혹시 공격은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정치는. 그건 나쁜 거 아니야. 그건 나쁜 거 아니야. 공격을 그렇게 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 프랑스를 이용해서 러시아를 하려는데 이게 이제 실패해요. 그래서 실제로 사건을 좀 얘기해 줘요. 운현궁이라고 이제 흥선대원군이 거처하는 곳이었는데 거기로 이제 프랑스 선교사들을 불러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흥선대원군 이제 통역관. 그리고 프랑스 선교사들 중에 이제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포교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근데 이제 흥선대원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거예요. 흥선대원군 얘기는 자기 이 조선을 프랑스 정부와 연결을 좀 해달라는 거야. 근데 갑자기 프랑스 선교사들이 깜짝 놀란 거야. 왜? 이분들은 교회에서 파견되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정부에서 파견한 게 아니잖아. 이 사람들 공무원이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는 교회 사람이다. 내가 프랑스 정부랑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흥선대원군이 또 그랬대요. 그래도 이렇게 건너 하면 알 수 있지 않느냐. 이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건지 알았나 봐. 우리나라는 한 2명 건너면 아는 사람 나오잖아. 그렇잖아. 뭐 2-3명 걷지만 아는 사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흥선대원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서양 사람들 싫어하는 거 뭔지 알지? 이런 거 부탁하는 거 딱 질색하거든. 서양 사람들은. 우리 동양 같지 않아. 중국은 관시 이런 게 아직도 있어. 공무원들한테 일정 정도의 편의를 제공해주고 뭐 이렇게 하고 또 편의 받고 이런 게 관례야. 동양 문화에서는. 나쁜 관례지. 근데 이제 이렇게 해달라니까 난 못한다. 난 프랑스 사람 정부를 아는 사람도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흥선대원이 그래도 하면 알 수 있지 않느냐. 너 안 된다. 그러니까 흥선대원이 그럼 죽어라.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천주교 박해가 시작되는 거야. 프랑스 선교사 9명이 죽어요. 이게 실패하면서.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자국민이 죽으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거 뭐 전쟁이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선교사가 나가 있는데 이렇게 죽었다고 생각해봐. 어디 저기 뭐야 뭐 과테말라나 이디오피아 이런 데서. 이거 외교적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문제지. 그리고 이제 신자 8천여 명도 우리나라에 죽죠. 이때 제일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죽는데 이때 이제 그 천주교 신자들 목을 베가지고 쌓아놨는데 이게 마치 산 같았대요. 그래서 이걸 절두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올림픽대로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상암 월드컵 가기 전에 마포대교 지나서 절두산 순교 사적지라고 있어요. 거기에다 목을 쌓아놓은 거예요. 이게 아직도 지금 천주교 성지죠. 지금 절두산 순교 사적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한번 볼게요. 지금 순서대로 한번 해봅시다. 일명 이제 GS 사건인데 일명 편의점 사건이라고 이제 중세가 불러요. GS 편의점 같은 이제 사건인데 한 명도 안 웃었어요. 우리 저분은 그냥 의도적으로 웃는 것 같아. 이게 습관이 된 거고 그 저분 빼놓고 한 번도 안 웃었어. 씨발 짜증나. 자 GSO 사건인데 제가 저기 욕해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욕하면 안 돼.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노. 이걸 제너럴 셔머노를 GS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제너럴이야, 니미럴이야. 제너럴 셔머노. 얘가 이제 평양 대동강 하구에 진입하여 횡포를 부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상선이긴 한데
대포도 이 배에 달려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무장한 선박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내려가지고 이제 그 평양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막 횡포를 부린 거예요. 뭐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돈도 안 내고 막 가져오고. 그러니까 이제 평양 군민들이 열이 받으니까 이때 당시에 평양 감사, 평양에 있던 평안도 관찰사가 누구냐면 박규수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한테 이제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규수가 평양 그 군민들과 군대를 대동해서 와가지고 이 제너럴 셔먼호를 대동강에 떠 있는 제너럴 셔먼호를 소각시켜버려요. 실제로 미국 상인들이 그 배 타는 걸 보고 있었대요. 얘네들도 얼마나 끔찍했겠니? 이랬겠죠. 당시 평안도 관찰사 박규수와 평양 군민이 제너럴 셔먼호를 소각시켜버린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미국의 귀에 들어가서 미국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럼 결국 자, 이 병인 박해 때문에 누가 쳐들어온 거죠? 이후에 프랑스가.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문에 누가 쳐들어온 거야? 그렇죠. 이게 병인 양요의 원인, 이게 신미 양요의 원인이 돼요. 자, 오른쪽 갑니다. 자, 병인 양요인데 1866년 1월 뭐 제너럴 셔먼호 사건 1860년 7월 이런 거 외우지 마. 이거 9월 이런 거 외우지 말라고. 그냥 순서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병인 양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 아니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먼호 사건, 병인 양요 이렇게 되는 거야. 같은 1866년이라도 1월, 7월, 9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병인 박해를 구실로 프랑스가 이제 침입을 해와. 이해되죠? 로즈 제독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데 강화도로 쳐들어옵니다. 강화도.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병인 양요, 신미 양요가 다 강화도로 쳐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제너럴 셔먼호는 강화도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죠. 어디서 일어나죠? 평양에서 일어나죠. 옛날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조이총의 난을 주고 답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답이에요. 지역사. 조이총? 그 조이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한 2달 전에 배웠어요. 하긴 뭐 이틀 전에 배운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역 문제 잘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제너럴 셔먼호는 강화도에서 일어난 사건 아닙니다.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평양. 이건 이제 이 병인양요, 신미양요가 두 개가 강화도에서 일어난 거예요. 강화도로 왜 들어왔는지는 알죠? 제가 전에 얘기해 줬죠? 이게 서울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프랑스를 격퇴하는데 이건 이따가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입장에서 격퇴고 얘네들 입장에서 보면 좀 놀래서 도망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싸움하는 그 방식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프랑스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흙을 던지면 싸우거든요. 대포가 날라오는데 그 프랑스 애들이 이게 도대체 뭔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그리고 가서 보니까 농민들이야. 그러니까 프랑스 서양은 대부분 용병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직업군인 제도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이상한 거지. 이게 이상한 거야. 실제로 우리 입장에서는 격퇴한 건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다 죽이고 그냥 간 거야. 실제로 병인 양요 때 프랑스 사상자가 2명인데 그것도 진해 대포에 맞아 죽은 거야. 앞으로 진격하다가. 우리가 죽인 게 아니고. 문수산성, 정족산성 2개가 있어. 근데 이제 프랑스와 싸웠던 격전지예요. 문수산성에서는 한성근이라는 사람이 싸웠어요. 문산성에서는 누구? 한성근. 정족산성에서는 양원수가 싸웠어요. 2분 다 돌아가세요. 2분 다 싸우다가 전사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신미양요와 병인양요 구분하는 건 양원수와 한성근이 나오면 병인양요예요. 문수산성, 정족산성 이런 게 이제 사료 텍스트로 사료로 나오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아 병인양요구나 이렇게 떠오르면 돼요. 사람 이름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 한성근, 양헌수 누구하고 누구? 한성근의 부대, 양헌수의 부대는 병인양요 때 싸운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해요.
외규장각. 그러니까 우리 규장각 기억나죠? 강화도에 그 국립왕실도서관 외규장각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의계가 약탈된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문화사할 때 배웠던 그 의계가 이때 약탈되죠. 그리고 의계 이외에 나머지 그 책들은 프랑스 애들이 다 불질러 버려요. 그래서 문화재가 전체가 다 소실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병인양요하고 신미양요 사이에 있었던 이상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독일인 오페르트 도굴 사건인데 이것도 정말 완전 개코미디예요. 오페르트가 이제 독일 상인인데 지금 우리 흥선대원군은 국가와 국가끼리 통상수교를 요구해도 거절하고 있었죠. 근데 얘는 개인 자격으로 와요. 그래서 이제 수교하자.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뭐야? 이러고 대꾸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묘를 도굴을 해요. 남영군 묘를. 더 웃긴 건 나중에 이게 체포되는데 왜 도굴 했냐 물어봤더니 이 시신을 이용해서 통상을 요구하려고 했다. 이게 이제 오페르트의 주장이에요. 와,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오페르트가 얼마나 웃긴 사람이냐면 이게 도굴을 하려면 뭔가 좀 치밀성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새벽 4시쯤부터 도굴을 시작했대요. 근데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 나가요. 여기가 충남 덕산이거든요. 농부들이 일 나간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농촌 주기도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실제로 파고 있는데 농민들이 일 나가도 뭐야? 이러고 신고해서 걸린 거야.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통상 요구를 거절당하자 남영군묘 도굴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사건이에요. 이게 1868년에 일어납니다. 이 사이에. 그리고 남영군 묘는 자 보세요. 이 남영군 묘는 충남 덕산이라는 곳에 있었던 묘예요. 이것도 뭐 아니라는 거 조심해야 돼요. 강화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쭉 보고 아유 강화도 이러면 안 돼요. 제너럴 셔무로 사건이 일어났던 곳은 어디예요? 평양이에요. 그리고 조선 내 반외세 감정이 이 사건을 계기로 크게 고조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제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죠. 아, 저 새끼들은 주장을 해서 반영이 안 되면 묘를 도굴하는 새끼구나. 그러니까 이 반외세 감정이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구나. 쟤네들은 사람의 시신을 도굴하는 애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어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어찌 보면 이 오페르트는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에 되게 힘을 실어줘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통상수교부 정책을 했는데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부 정책의 그 방향성이 맞다는 걸 확인시켜준 사건이죠. 또 몰라? 또 씨발 엑스맨일지 그죠? 역사는 모르는 거 아니야. 우리 김음돌 얘기했었잖아. 신문왕이 돈 주고 자 하시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모르 자기네들끼리 뭐 모종의 계획이 있을 수도 알아? 사위야 내가 죽을 테니까 왕권을 강화시키자. 재미 하나도 없나 보다. 자, 그 다음에 신미양요인데 1871년 5월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제너럴 셔무노 사건을 구실로 미국이 쳐들어온 거예요. 로저스 제독인데 우리 아까 전에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온 제독이 누구죠? 로지하고 로저스가 바뀌어서 나온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공무원에서. 근데 틀린 걸로 그게 답이었어요. 학생들이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응? 씨발 로저스. 시험 보고 나서 얼마나 욕을 하셨는지 몰라요. 강화도로 쳐들어온 거고요. 초지진, 덕진진 여기를 이제 점령해요. 이게 강화도에 있는 거예요. 어제현, 어제순 형제가 이제 열심히 싸우다가 두 분 다 돌아가세요. 어제현, 어제순 형제가 특히 이제 광성보 전투에서 싸우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어제현, 어제순 형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쌍충비 각이라는 게 지금도 강화도에 가면 세워져 있어요. 강화도에 가면 광성보 전투에서 두 분 다 돌아가시죠. 어제현, 어제순.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죠. 한성근하고 양원수가 나오면 무슨 양이요? 어제현이 나오면.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사료에서. 한성근, 양원수가 나오면 병인양요. 어제현이 나오면
신미양요. 한성근 양원수가 나오면 병인양요. 어재현이 텍스트에서 등장하면 신미양요. 그 다음에 장수 숫자 기를 뺏겨요. 장수 깃발을 뺏기죠. 이건 치욕이죠. 치욕. 군대 입장에서 보면 장수 깃발을 뺏긴다는 거는 정말 치욕 중에 치욕입니다. 얘네들이 사진도 찍어요. 이렇게 뒤에 숫자 깃발 걷어놓고 사진 찍죠.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 마지막 밑에 한번 보세요. 1871년에 신미양요 이후에 척화비가 건립되기 시작해요. 척화는 화친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거치면서 반외세 감정이 계속 어떻게 됐겠어요? 계속 고조됐겠죠.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수험생들이 왜 틀리시냐면 척화비 건립을 연표에다 넣어봐라 이러면 보통 오페르트 도굴 사건 직후에다 이걸 넣어서 다 틀려요. 그 시험지랑 대화한 거죠. 그죠? 오페르트는 반외세 감정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서 이제 가는 거야. 척화비는 언제? 신미양요 직후에. 이걸 좀 쓰세요. 이 사료기 때문에. 양이 침범 비전 직화 주화 매국. 양이 침범 비전 직화 주화 매국. 그대로 한번 풀이해보죠. 서양 오랑캐가 침범했을 때, 서양 오랑캐가 침범했을 때 비전 싸우지 않는 것은 즉 화친을 주장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싸워라 이거예요. 신미양요 이후 전국 각지에 이게 중요 지역에 다 건립이 되고 나중에 1882년 이모군란 이후에 일본의 주장으로 일본의 요구로 철거됩니다. 철거되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신미양요는 1882년 이모군란 이후에 일본의 주장으로 철거가 되죠.